2011년 11월 23일 늦가을 찬바람이 서울 광진구 구이동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경찰차 2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차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골목에 짧게 울렸죠. 강력팀 형사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층 복도 끝 302호 앞에서 형사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형사들의 코끝을 가장 먼저 때린 것은 공업용 본드에 톡 쏘는 화학 냄새였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집 안 공기가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죠. 그런데 거실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능 참고서와 교과서가 과목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말끔히 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밥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18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혼자 사는 집치고는 놀라울 만큼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매일의 일상을 유지해온 흔적이었죠. 그런데 안방 문 앞에서 형사들의 눈이 멈췄습니다. 문틈이라는 문틈이 전부 공업용 본드로 빈틈없이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문고리 주변까지 노란 접착제가 두껍게 발라져 굳어 있었죠. 형사 한 명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로 밀어서 억지로 문을 열어젖힌 순간 들이닥친 것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한 명은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밀폐된 방 안의 공기가 열린 문틈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 51살 여성, 이 집에 살던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법의관의 사망 추정 시점은 그해 3월 중순, 무려 8개월 전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8개월 동안 어머니의 시신이 누워있는 바로 옆방에서 밥을 짓고 먹었습니다.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PC방에도 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시신의 부패가 심해지자 본드로 문틈을 막았고 방향제를 거실 곳곳에 놓았습니다. 이웃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18살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죠. 거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소년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발뺌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가 이름을 부르자 소년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 아래로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양쪽 손목에는 오래전 자해의 흔적이 가는 실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년의 교복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팔뚝과 종아리 전체에 시퍼런 멍 자국이 겹겹이 들어 있었습니다. 둔부는 일부가 괴사되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중이었고 한쪽 귀에서는 난청과 이명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뺨을 맞다 고막이 파열된 흔적이었죠. 8개월 전에 살해한 어머니의 시신에서 나온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진 폭력에 누적된 흔적이었습니다. 범행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온몸의 멍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니 살아생전 어머니가 가한 매질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짐작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속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들, 그리고 시신과 8개월을 함께 살았던 소년. 그 끔찍한 비밀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시계 바늘을 11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7살 소년이 한여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벗지 못했던 2000년의 무더운 여름으로 말입니다. 소년의 이름을 민준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생,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강태호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 박선영 씨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구이동 다세대 주택 3층, 방 2개짜리 작은 집.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서울의 소시민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세 식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1976년에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이후 편부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만 편애했습니다. 딸인 선영 씨에게는 관심 한 줌 주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들끓었지만 그 갈망을 채워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선영 씨의 행동은 남편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소중한 존재이니 찬물에 손을 담글 수 없다며
남편에게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남들이 무시한다며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는 고급 승용차를 요구하기도 했죠. 면도칼을 들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편 태우 씨는 이런 아내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고 밖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멀어질수록 선영 씨의 불안은 커졌고 그 불안의 화살은 어린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7살이 되던 해 선영 씨는 아이의 교육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보내고 공부 시간을 정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손바닥이었고 곧 회초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야구방망이와 골프채가 등장했습니다. 2000년 여름 아버지 태호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여름 35도가 넘는 폭염인데도 민준이가 긴팔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땀이 이마에서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죠. 태호 씨가 아이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전체가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살 아이의 몸에 이런 자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태호 씨가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느냐고. 선영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내로 다스려야 하며 지금 엄하게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호 씨가 결단을 내렸더라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더라면, 혹은 경찰에 신고라도 했더라면 이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 남자는 집 밖을 겉돌다가 2006년 겨울 마침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아버지가 떠난 그날 밤 14살 민준이는 혼자 남겨진 빈 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고 그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민준이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좁은 집에는 어머니와 아들, 단 2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을 어머니의 집착과 폭력이 빈틈없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선영 씨의 분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복수심은 아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광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보내겠다는 목표가 이 집의 유일한 법률이 되었고 그 법률을 어기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14살 소년에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이 집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친인척과의 왕래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모도, 이모도, 외할아버지도 이 집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가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죠. 좁은 다세대 주택 3층의 작은 집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밀실이 되었습니다. 그 밀실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깥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2007년이 되자 선영 씨의 학대는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 폭발해서 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정해진 일과가 되어 있었죠. 민준이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 등교 전까지 1시간 자습, 하교 후 곧장 귀가하여 저녁 식사까지 4시간 자습, 저녁 식사 후 자정까지 다시 자습,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새벽 2시까지 어머니의 감시 아래 공부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들의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조금이라도 숙여지면,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하면 선영 씨의 손에 들린 골프채가 아들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졸면 맞는다는 공포. 15살 소녀는 새벽 2시에 잠이 쏟아지는 것을 온몸의 힘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등과 엉덩이에 골프채가 날아왔고 심한 날에는 야구방망이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100대에서 200개까지 맞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때까지요. 그래도 선영 씨의 눈에는 성적표에 찍힌 숫자만 보였습니다. 아이의 멍든 살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벌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굶주림이라는 형벌이었죠. 하루, 이틀, 심하면 사흘까지 굶겼습니다. 민준이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흘을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흘을 잠 못 자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잠을 못 자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자신이 자기가 아닌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중학교 동창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며칠씩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등교한 민준이에게 왜 안 왔느냐고 물으면 민준이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함께 목욕탕에 간 친구는 민준이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전체에 시퍼런 피멍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성적이 좀 떨어져서 어머니에게 맞았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평소 성격이 밝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소년이었기에 그 멍투성이 몸과 밝은 웃음 사이의 괴리를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말하면 당연히 어머니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에게 성적이 떨어진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2010년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의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17살 남자아이의 컴퓨터에서요. 선영 씨는 그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교실 뒷문을 열고 수업 중인 아들에게 다가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습니다. 30여 명의 그부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의 눈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5달 전인 2010년 10월 민준이는 가위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들켰고 자살 시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사과도 눈물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더 심한 매질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다니 내가 널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그따위 정신으로 서울대를 가겠느냐. 야구방망이가 또다시 소년의 등과 엉덩이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자살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구할 곳도 죽을 자유마저도 없는 삶. 밀폐된 집 안에서 18살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소년의 내면에는 본인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이 밝았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능까지 약 8개월. 선영 씨의 집착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적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실제 모의고사 성적은 전국 4천등에서 5천등 사이였습니다.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랐죠.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해왔습니다. 4천등을 62등으로 고쳐서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들키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지만 실제 성적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더 큰 공포가 위조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은 학부모 방문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올 예정이었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위조한 성적표가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전국 62등이라던 아들이 실은 4천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민준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선영 씨의 매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로 접어든 3월 12일 토요일, 민준이의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11시경 민준이가 책상에서 잠시 졸았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꺾이는 찰나 뒤에서 지켜보던 선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시킨 채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쳤습니다. 200대. 골프채에 피가 묻었고 민준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 매질이 멈췄습니다. 선영 씨는 지쳐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낮잠을 자기 시작했죠. 거실에 혼자 남겨진 민준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라 있었고
엉덩이에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 하얀 공백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에 어머니가 학교에 가면 성적 위조가 들통난다. 들통나면 오늘보다 더 심한 매질이 올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죽는다. 죽기 싫으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민준이는 나중에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다고.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오전 11시경 민준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토요일 한낮의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 위에 옅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갔습니다. 칼을 들어 어머니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습니다. 선영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고 민준이는 어머니의 목을 졸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축 늘어진 뒤에도 민준이의 손은 한참 동안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영 씨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2011년 3월 12일 혹은 13일,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단 하나, 18살 아들이 51살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해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감정과 현실, 인식이 차단되는 현상이라고요. 오랜 학대로 이미 내면이 파괴된 소년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 민준이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모 방문의 날이었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안 오셨느냐고. 민준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못 오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의 이중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쉬는 시간에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도 이 소년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안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민준이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자 기온이 올라갔고 밀폐된 안방에서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수준이었지만 6월이 되자 현관문 밖까지 퍼질 정도가 됐습니다. 민준이는 방향제를 사서 거실 곳곳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공업용 본드를 사와서 안방 문틈을 밀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 주변, 문 아래 틈새, 경첩 부분까지 빈틈없이 본드를 발라붙였습니다. 18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폐 작업이었죠.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태우 씨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주로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지만 가끔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잘 계신다고, 자신도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는 이유를 물으면 아버지와 통화하기 싫어하신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었기에 태호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민준이는 매일 그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안방문 바로 건너편 작은 방에서요. 전문가들은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아동학대 피해 증후군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아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합니다. 끔찍한 현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민준이에게 안방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포자기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들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아무도 자신을 때리지 않는 평범한 하루려. 친구들과 밥을 먹고 PC방에 가고
밤에 마음 놓고 잠을 자는 그런 하루를 말입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태호 씨가 직접 집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준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방문을 막으려 했지만 태호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집에 왔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가 관리실에 부탁해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흘러나온 이상한 냄새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시각 학교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경찰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8개월, 243일간의 비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존속살인, 부모를 죽인 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가장 가벼운 형량도 7년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 기사 제목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8개월간 시신과 함께 살았다니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는 의견이 주류였죠. 어떻게 사람이 시신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공포와 혐오가 인터넷 댓글을 가득 채웠습니다. 존속살인이면 최소 10년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다른 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민준이의 몸 상태를 정밀 검진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둔부 일부가 괴사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색이 변해 있었으며 한쪽 귀의 고막이 파열되어 난청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에 벌어진 일인데도 멍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살해 직전까지 얼마나 극심한 폭력이 가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태호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자책했습니다. 고모도 증언했습니다. 조카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였다며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 정도로 극단적인 학대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도 같은 증언을 했고 어머니 선영 씨의 유일한 친구마저도 선영 씨의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민준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의 몸에 항상 멍이 있었다는 증언, 며칠씩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는 증언, 목욕탕에서 본 피멍, 자국에 대한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민준이가 성적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확인해뒀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 고모, 이모, 친구들, 심지어 피해자의 유일한 친구까지 사건 관계인 전원이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존속살인 사건. 대한민국 법조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민들 앞에서 직접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이의 변호인은 소년이 겪어온 학대의 기록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7살 때부터 시작된 구타, 매일 새벽 2시까지의 감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맞은 흔적,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고문, 자살 시도와 그에 대한 보복 폭행, 교실까지 찾아와 뺨을 때린 사건, 그리고 범행 전날 10시간 동안의 매질. 법정에 앉은 배심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떤 배심원은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배심원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검사조차 구형 과정에서 목소리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법정을 지키던 방청객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피고인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천장 높은 법정 안에서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증인석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머니를 죽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망했던 것은 어머니의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매질이었다고,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아팠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18살 소년이 법정 한가운데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운 겁니다. 법정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배심원석에서도 방청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민 배심원의 판결이 내렸습니다. 배심원 전원이 동의한 결론이었죠. 이 사건은 학교 성적에 대한 어머니의 극단적 집착과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아동학대가 빚어낸 비극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점, 범행 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 존속살인 사건에서 법이 허용하는 거의 최저 수준의 형량이었습니다. 보통 존속살인은 최소 10년 전후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관례였으니 사실상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태호 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엉킨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고, 아내에게서 아이를 지켜줬어야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게 악대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 판결을 두고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아무리 학대를 받았더라도 존속살인의 3년은 너무 가볍다는 쪽과 이건 살인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 비극은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의 멍든 팔뚝을 보고 신고했더라면, 학교가 가정 내 학대를 감지하고 개입했더라면,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준이는 201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청년에게 남겨진 것은 존속살인범이라는 전과 기록과 온몸에 남은 학대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출소 후 민준이는 신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과거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학대, 그 끔찍한 3월의 토요일, 8개월간의 비밀, 법정에서의 눈물,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이라면 존속살인범과의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회적 시선도 있고 가족의 반대도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민준이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여성의 가족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민준이를 존속살인범이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자로 이해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 후 아이를 둘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출소 후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평생 누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태호 씨와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태호 씨는 아들이 복역하는 동안 면회를 다녔고 출소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떠난 자신의 선택이 이 모든 비극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태호 씨는 남은 생애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벌과 학대의 경계는 어디인가? 부모의 교육열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폭력인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존속살인이라는 법률 용어 뒤에 숨겨진 개별적 사연을 법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 2011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감지하고 개입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더라도 부모의 훈육이라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의 개입이 어려운 구조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밀폐된 가정의 문 안쪽까지 빛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긴팔을 입고 여름을 보내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성적표를 위조하면서 들킬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에게 말하면 엄마한테 더 맞을까봐 입을 다무는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멍든 팔뚝을 보고 괜찮으냐고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 선영 씨를 악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상처 입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받지 못한 인정과 성취를 아들을 통해 이루려 했던 뒤틀린 갈망. 그 갈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학대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영 씨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무관심과 고독이 아들에게는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라는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법정에서 울며 말했던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자신을 10시간 동안 골프채로 때린 사람이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사람이 자살 시도에 대한 벌로 더 심한 매질을 가한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였다는 것.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닌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비극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